먼저 전필재 김종직이 함양에서 펼쳐보인 왕화의 비전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정출헌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발표하시는 분들 보니까 PPT를 준비하셔가지고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결례를 했구나 이런 반성과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붓하게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라 인원을 제한한다고 그래서 오붓한 공간인 줄 알고 굳이 PPT를 준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고 또 큰 공간인 줄 알았다면 마땅히 그 PPT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일단 제가 아는 것만큼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산대 한문학과에 있으면서 부산대 밀양 캠퍼스에 전필재 김종직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정도 연구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개에는 현직처럼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후임한테 넘겨주고 지금은 현 소장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여정에 학문 여정에 있어서 전필재 선생을 만난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필재 선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렇게 또 함양문화원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필재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함양에는 몇 번 와봤습니다만 대체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일두고택이라든지 몇 군데 보고 훌쩍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들렀기 때문에 함양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큰 주제가 함양의 정신이라고 더군다나 되어 있어서 함양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함양 정신을 이야기하기는 이건 분에 넘치는 일이다라는 걸 잘 알지만 어쨌든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전필재 선생이 5년간 여기서 이제 수령으로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냥 지도책을 펴놓고 이러저러하게 이제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냥 뜯어서 공부한 거라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정말 기본적인 이 사실조차 모르는 이런 발표를 하는 점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실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진작 문화원장님이라든지 또 와서 보니까 전필재 선생님 후손도 여기서 전필재 선생님 관련된 유적지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걸 좀 아까 알았는데요. 이 발표 끝난 다음에 여러 어르신들에게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필재 선생 하면은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전필재 선생에 대해서 이제 밀양에서 들었던 거는 뭐 영남 사림의 종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필재 선생의 제자는 굳이 영남에만 한정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전필재집 보면은 문인록에 보면은 제자 명단이 한 60명 정도가 이름에 올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영남 제자들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영남이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굳이 영남 사림의 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고, 그냥 사림의 종장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럼 그렇게 전필재 선생의 제자들이 전국에 많은가? 그것은 전필재 선생이 다녀간 곳에는 반드시 제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도 제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전라도 관찰사로 2년을 계셨거든요. 그래서 2년 계시면서 전필재 선생이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때 그들이 이제 제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서, 하여튼 전필재 선생은 그 다니시는 곳곳마다 많은 발자취를 남기시는데, 그 발자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자취가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그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들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남 사림의 종장이라는 이런 말을 사림의 종장으로 바꿔 불러도 괜찮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필재 선생에 대해서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뭐 사림의 종장이라는 것보다는 시대의 큰 스승이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이 백세의 스승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큰 스승이다라는 이 말을 전필재 선생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당신의 호에도,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지향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전필이라고 하는 그 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얘기 그 학기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필이란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대략 어깨너머로 엿보다, 이 정도의 의미이고, 그 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이라는 주관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책을 어깨너머로 대충 봤다, 이 정도의 의미인데, 그 얘기에서 쓰였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서를 대충 뜻만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선생을 지칭하는데 정말 깊이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대략 뜻만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데, 이 전필이라고 하는 이 호는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서를 그냥 문면만 달달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부족한 선생을 지칭할 때 전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호를 그렇게 전필이라고 쓴 이유는 아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두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필재 선생이 아유, 나도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지 뭐 라는 상당히 겸사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필이라는 호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즉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나의 그 삶의 어떤 본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 선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처럼 그 전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호를 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필재 선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문명 국가로 제대로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이 미래에 자라날 인재들이 어쨌든 유교 문명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주변에 실천하는 그런 후진양성, 이것을 당신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필 선생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이 전필이라고 하는 이 호가 의미하듯이 백세의 스승 또는 시대의 스승 뭐 이런 것이 아마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그런 호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저는 이제 시대의 스승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굳이 제가 이 함양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전필재 선생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이 함양의 정신을 이제 읽어갔을 텐데 오전에 발표했던 뭐 강익이라든지 노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텐데 전필재 선생이 했던 가장 중요한 함양의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교 문명의 가치를 젊은 후진들에게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또 가르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뭐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또 본받아야 될 그런 정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전필재 선생이 함양 군수 5년 계시면서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한 30분 정도 여러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제목을 이제 함양에서 펼쳐 보인 왕화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왕화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전필재 선생이 함양 군수로 부임에 내려오시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함양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왕화를 실천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의 교화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교화를 내가 함양에서 실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내려오십니다. 그 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금 말로 하면 군수든 뭐 시장이든 이런 분들의 역할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근대 사회, 조선 사회에서 한 사람의 그 지방 수령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령이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 확 바뀌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거 지금은 덜합니다만 적어도 왕조 사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방관은 그 왕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위임받아서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당신이 이 고을에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령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임금의 교화를 대리해서 내가 여기다 펼치겠다라는 이런 사명감과 자각이라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사명감이 있는 지방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방관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일들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서울에 있다가 예컨대 뭐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수령이 할 만한 자질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뭐 뇌물을 써가지고 내려온다든지 그럼 내려와 가지고는 그 바친 뇌물을 또 챙겨야 되고 또 다음 뇌물을 위해서는 또 더 많은 걸 또 이른바 가렴주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전필재 선생 같은 경우는 지방관으로 내려오면서 나는 왕을 대리해서 이 왕의 교화를 이 함양 고을에다 펼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아주 굳게 하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왕화라고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 의식은 물론 이제 함양이라고 생각하면 함양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필재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함양 군수 시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5년 동안 41살부터 45까지 5년 동안 이 함양 군수로 계셨지만 보통 연구자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도통의 문제. 다시 말해서 포은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이 도통이 야은으로 내려왔다. 그다음에 강호, 그다음에
일두, 한원당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요 도맥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거나 또는 문학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뭐 그의 시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실제로 함양 군수 시절에 뭘 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나름대로 지난 그 10여 년 동안 소장으로 있으면서 틈틈이 전필재 선생님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세하게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요. 다만 함양 군수 시절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차밭을 찾아가지고 이 차를 곡물로 바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지 또는 그 함양성 나각을 이 기와로 바꾸어 가지고 백성들의 수고를 크게 덜어주었다든지 뭐 이런 단편적인 사실들만 함양 군수 시절의 그 치적으로 기억하지 구체적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필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신의 문집이 전필재 집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필재 집은 당신이 34살 때부터 59세까지 62세에 돌아가시는데요. 59세까지 그 쓴 시를 거의 착오 없이 날짜별로 가지런하게 편차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전필재 집을 읽는다는 것은 그분이 남긴 시를 당연히 읽는 것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분의 일상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 쓴 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필재 집을 보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볼 수 없는 전필재 선생의 어떤 내면적인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 시를 보면 정확하게 고증이 됩니다. 예컨대 함양 군수로 계셨던 5년 동안 쓴 시가 굉장히 많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당신이 간추린 것이 320수예요. 그러니까 320수는 어떤 점에서는 함양 군수로 있을 때의 수령 일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아주 세세하게 그 밀양 군수 시절을 시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필재 선생님 그 면모를 제대로 알려면 함양 군수를 알아야 되고 함양 군수 시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의 시들을 일자별로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때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함양에서 계실 동안에 했던 일들을 가능하면은 그렇게 시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구체적이다. 또 하나 우리 연구자들이 잘 모르는 것은 도대체 왜 함양 군수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연보라든지 이러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께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함양 군수를 자원을 해서 내려왔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연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모 봉양을 위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실제로 전필재 선생이 내려오셔가지고 노모를 모시고 지내기도 해요. 또 당신의 작은 형 김종유라는 분은 바로 옆에 그 안희향교의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형하고 인접한 고을에 있으면서 노모를 봉양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문진보에 보면은 이밀이라는 사람이 쓴 진정표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벼슬을 사직하면서 사직의 이유를 늙으신 자기 그 할머니를 내가 봉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지방관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정말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뭐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효도는 자기 자식이 서울에서 정말로 큰 일을 하는 것이 큰 효도 일터인데, 실제로 그것은 전필재 선생 그 시집을 보면 그 노모가 물론 함양군수 시절은 아닙니다만 밀양에 잠시 1년 파직돼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노모가 정말 강곡하게 빨리 올라가라, 올라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올라가서 벼슬을 하는데, 실제로 전필재 선생이 함양군수로 내려오실 때 명분은 노모 봉양이었습니다만 정말로 그것이 노모 봉양인지, 실제로 이제 함양군수 5년 끝나고 만기가 되어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반년 만에 다시 지방관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선산부사로 내려가시는데, 그때도 역시 노모 봉양을 위해서 자기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또 5년을 선산부사로 지내십니다. 그러나 이 함양군수 5년도 그렇지만 선산부사 5년은 물론 명분은 역시 노모 봉양이었습니다만 그분의 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서울로 정말 5년 만에 올라갔다가 반년 만에 다시 지방관으로 가는 자기의 신세를 마치 내가 유배 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전필재 선생의 그 관력을 보면 세조 5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승무원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헌부에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예문관, 그 다음에 그 도승지, 이조 참판, 뭐 전라감사, 그 다음에 형조판서, 정말 관직이 굉장히 순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함양군수와 이 선산부사 이 10년인데요. 그게 이제 40대인데요. 당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도 일할 때가 뭐 40대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을 선산부사라든지 함양군수와 같은 지방관으로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유는 당신이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산부사 시절은 명확하게 제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시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 서울로 올라가서 반년 정도 경연에 참여하면서 성종 임금에게 지속적으로 그 간언을 드리는 것은 중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중시라고 하는 게 거듭 중자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그 공부들을 안 한다. 그래서 그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도 관리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된다. 뭐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지금은 그런 제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승진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시입니다. 근데 이 취지는 춘정 병계령 선생이 만든 제도인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뭐 승진 시험이 대체로 그랬던 것도 같은데요. 그것이 아름아름, 그러니까 어떤 그 공적인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특진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주는, 그렇게 나쁘게 악용되는 측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필재 선생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정에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중시를 통해서 그래서 전필재 선생이 그 중시 제도를 폐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시 제도를 거부를 하세요. 난 안 본다 그거. 그래서 결국 이제 선산부사 내려가시는 건데, 그런 점에서 노모 봉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효심을 훼손시킬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조정에서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함양군수로 내려오실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성종 1년에 전필재 선생이 함양군수로 내려오시는데요. 성종 1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굉장히 혼란했던 전국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종이 돌아가시고 문종이 즉위했다가 1년 반 만에 돌아가시면서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어린 단종이 불안하다고 해서 그 삼촌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의 또 불법적인 이 권력이 그 공신들과 횡행하던 시절을 지나고 그 아들 예종이 즉위했지만 또 예종도 1년도 못 돼서 죽고 그래서 성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당시 나이가 12살이 단종은 13살인데 단종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 단종 같은 경우는 돌봐줄 그 왕실의 어른들이 뭐 수양이나 안평과 같은 삼촌들이었는데 다행히도 단종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도 계셨고 또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흔히 말 인수대비와 정의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정권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이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정의왕후이기보다는 그 어린 왕을 보필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그 당시 원로 대신들 그 9명의 훈구 대신들이 이른바 원상제라고 하는 굉장히 파행적인 물론 세조 말년에 만들어진 제도이긴 한데 이 원상제라고 하는 것은 원은 승정원의 원이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건 재상임. 그래서 승정원과 그 다음에 그 육조를 결합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 사람이 겸직을 하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원상제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원상들인데 이 9명들은 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성종 초년까지 정권을 좌지우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종 1년은 그처럼 수렴청정과 원상제라고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12살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된 건데 이 성종 1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전필재 선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것이 이제 성종 1년 12월에 함양군수로 제수가 되는데 그럼 함양군수로 내려올 때 그때 상황은 그 성종 1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노모봉양이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 이면에 성종 1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살펴야지만 여기 함양군수로 내려온 이유를 좀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가 남겨놓고 있는 그 생활 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들,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를 결합해야지 그 시대와 개인의 결합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 함양군수로 내려왔을 때의 그의 심경과 그분이 다짐했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발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함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봤던 것은 이제 촬영지를 구해서 촬영지를 봤습니다. 촬영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성종 때 편찬한 당연히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보다 보니까 세종시대 때 만들었던 세종실록 지리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세종실록 지리지가 아마 함양을 그리고 있는 가장 최초의 모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편찬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은 물론 그것을 처음 편찬한 분들은 서거정을 비롯한 훈구 대신들이었는데 그 훈구 대신들이 편찬한 이 동국 여지 승남을 보고서 성종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필재에게 다시 명을 내림, 이거 다시 수정을 해라 라고 해서 동국 여지 승남을 새롭게 개정판을 낸 분은 이 전필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일두 선생의 후손인 만든 이 철령지는 17세기 중반. 그래서 이 14세기 후반, 그 다음에 15세기 후반, 그 다음에 17세기 요 읍지를 보면 그 함양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게 그려집니다. 물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너무 간략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 세종실록 지리지의 모습이 좀 더 확장된 것이 이제 이 동국여의승남일 텐데 거기 동국여의승남을 보면은 이 함양을 묘사하기를 산천이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풍속이 아주 근실하고 도노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천과 인심이 넉넉한 그런 고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지를 보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함양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 후덕한 또 근실한 이런 풍속 이것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그 다음에 덧붙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저 물산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니까 물산 얘기는 그 전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동국여의승남에는 없던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인재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벼슬하는 성대한 벼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고장이다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촬영지를 보면은 고은 최치원 그 다음에 전필재 김종직 이 두 분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필재 김종직 그러니까 고은 선생이 워낙 아득한 분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터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필재 선생이 그 끼친 흥학 그 학문을 흥기시킨 그 다음에 유애 그 임금의 은혜를 끼쳐준 그러니까 이 촬영지에 명확하게 두 가지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은 학문을 흥기시켰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금의 교화를 여기서 실천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임금의 은혜를 끼쳐주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한다면 뒤에 것이 군수로서의 구체적인 어떤 그 시책 정책들이겠죠. 그래서 이 발표문 구성도 그렇다면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산천이 아름답고 인심이 좋았던 곳에서 그와 같이 인재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풍족하게 물산이 풍부하게 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필재 선생 한 분의 그 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전필재 선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전필재 선생이 올라가신 뒤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사당을 지어줄 정도로 함양 군민들이 전필재 선생의 5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생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고을을 가든지 고을을 가면은 이제 선정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질비하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그 선정비 가운데에는 정말 버려야 될 선정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선정비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분은 수령으로 있는 동안에 가렴주구를 많이 했던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선정비도 그럴진데 생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분을 모셔놓고 봄, 가을로 제사를 드린 정도의 이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유자강은 연산군 때 무오사후 직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필재 김종직의 생사당이 함양에 있는데 그것은 함양의 부로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호인이라든지 조위 이런 그 제자들이 동원해서 만든 거다라고 폄하를 한 적이 있어요. 실록에 나옵니다. 또 실제로 저 창녕 현감으로 있었던 그 신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담은 신숙지 후손인데 그 창녕에도 생사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경 김일손 선생이 그 생사당 기를 써서 그
신담이라는 분이 창녕 현감으로 있을 때의 공적을 기려요. 근데 조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이 생사당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조정에서 논란 끝에 아마 그 생사당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국 연희승남을 찾아보면 창녕 편을 찾아보면은 그 신담 그 수령의 생사당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논란 끝에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전필재 선생의 생사당은 동국 연희승남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동국 연희승남 다 통틀어도 생사당은 유일하게 이 함양의 전필재 선생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오래된 풍속으로 저 강릉 쪽에 몇 개 있었던 모양이에요, 초기에. 근데 그건 다 없고, 그래서 이 전필 선생의 이 생사당, 오리 이원익 선생도 있군요. 몇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필 선생이 가장 앞선 시기에 생사당으로서 유명합니다. 저는 약간 그래서 아까 선정비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또 유자강의 말처럼 정말로 이것이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높이려고 억지로 만든 것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정말 이분이 그럴 정도로 함양을 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지만 그 진위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릿말을 이 생사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과연 그분의 5년이 어떠했길래 생사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의를 했고 그것이 성사가 되고 그것이 부서지지 않고 오래 임진왜란 때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아이고, 시간이 다 된 거죠, 시간이 지금? 아이고, 이거, 예. 40분이 또 다 됐네. 이제 시간 안 보고 떠들었더니. 사실 제가 발표 요지를 좀 길게 한 것은 드릴 말씀도 많지만 가능하면 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필재 집에 실려 있는 시들을 뭐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시들을 직접 보시라고 제가 길게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그 흥학과 그다음에 유해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5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흥학은 기본적으로 전필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향교를 단장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향교 가운데에서도 아마 향교는 기존에 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자를 모신 그 문묘가 굉장히 거의 폐허가 되어 있던, 그래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문묘를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저 지리산에서 그 회나무를 2-30그루를 갖다가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 추양 때를 맞춰가지고 그 제기들을 만드시는, 이게 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자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말로 하면은 나의 롤 모델을 이제 세우는 거고, 그거 지금 말로 하면 뭐 교훈쯤 되겠는데, 공자님이 계신 곳을 단장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공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함양 땅을 공자의 그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다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문묘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학생들을 가르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 진주 쪽에 계셨던 강희맹 선생이 아주 명확하게 증언을 했어요. 당신이 젊을 때 과거 공부할 때 이 함양에 향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공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25년 뒤에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인근에, 그러니까 함양의 자제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자제들이 수십 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면서 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원당이라든지 일두 같은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인데요. 유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는가인데, 아까 뭐 나각이라든지 차밭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유명한 얘기이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함양지도라는 겁니다. 전필재 선생은 그 지방관으로 그 한 3번 정도 한 번은 지방관 이게 영남 병마 평사로 2년을 있었고 함양군수로 5년, 선산부사로 5년 계셨는데요.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지도를 그림.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그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지형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부세라든지 또는 징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평한 부세를 위해서는 이 지도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지도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시를 적으세요. 시를 적는데 함양 같은 경우는 모두 9수, 선산에는 10수를 짓는데 그 9수 가운데 맨 첫 번째 수는 내가 왜 이 지도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총론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나머지 8수는 이 함양 지역의 이른바 명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소위로 삼아서 하면 예를 들면 사근산성이라든지 또는 마항루라든지 또는 당신이 나중에 짓게 되는 이은대라든지 또는 상림이라든지 대고대라든지 이런 이 지역의 유적들을 시로 씁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른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이른바 인문지리, 그러니까 인문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을 불어넣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동국여의승남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인문지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지리지를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펼친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것이 이제 함양 8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함양 8경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유적지만이 아니라 은어, 이 지역의 특산물 은어였는데 은어라든지 또는 아주 이름 없는 여인이었던 월명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래서 이런 월명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함양 8절을 읊어서 이 지역이 인간과 함께 어우러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기로연을 펼쳐가지고 노인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유향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령이 독단으로 정치할 수 없도록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향소를 만드는 그 다음에 유향소는 나이 많은 분들이고 또 젊은이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원시나 진사시를 붙은 이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 사마소 그러니까 이 사마소라든지 유향소가 가장 먼저 생긴 곳이 바로 이 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이 전필재 선생이 씨앗을 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배우를 잘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인용해 놓은 작품들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고 연결지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